15년 전 북한 청진 장마당 골목에서 저는 밥을 팔았습니다. 그때는 밥 한 그릇이 생존이었고 동시에 범죄였습니다. 단속반이 올 때마다 솥을 숨기고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딸을 먹였고 결국 탈북 자금을 모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밥 있어요? 그때 15살이었던 딸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배급이 끊긴 지 2년째 우리 가족은 굶주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나가도 월급이 없었고 저는 집에 있던 마지막 쌀로 밥을 지어 팔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밥집이 우리 가족을 자유로 이끌 것이라는 걸요. 밥 한 그릇 팔아 1,000원씩 모으고 그 돈으로 브로커를 만나고 결국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게 될 줄은요. 2010년 10월 저는 남편과 딸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밥을 팔던 솥과 그릇은 모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솥에서 배운 것은 가져왔죠. 굶주린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북한 가정주부가 밥장사로 가족을 살리고 결국 자유를 찾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진짜 삶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저는 22살의 청진 방직 공장 노동자였던 철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것이 행복이었죠. 남편은 매달 공장에서 월급을 받았고 저는 배급소에서 쌀과 옥수수를 받아왔습니다. 배급표를 들고 줄을 서면 담당 동무가 쌀을 계량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당 700g. 많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수령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신혼집은 공장에서 배정받은 2층짜리 연립주택의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청진 항구를 산책했고 생일이면 구경 상점에서 사탕을 사다가 나눠 먹었죠. 1992년 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무상으로 출산했고 분유와 기저귀도 배급으로 받았습니다. 처자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제품에서 숨쉬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를 굶기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그때만 해도 굶주림이 닥쳐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영이가 3살이 되던 해 타가소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국가에서 돌봐줬거든요. 아침 7시에 데려다 주면 저녁 6시에 데리러 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인민반 활동을 했습니다. 공동 청소, 사상학습, 그리고 가끔 반일도 도왔죠. 동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요. 인민반장 동무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는다고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적어도 배급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죠. 진심으로요. 수령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매일 광장에 나가 곡을 했습니다. 미영이도 데리고 나갔는데 5살짜리 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었죠. 그해 가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나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쌀 대신 옥수수가 나왔죠. 공장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이겨낼 것이요. 당 간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죠.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1995년 겨울 남편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전기가 끊긴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공장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공장에 나갔지만 일은 없었고 월급도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요. 곧 나아질 거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1996년 봄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배급소 문은 닫혔고 담당 동무는 사라졌습니다. 집에 남은 식량은 옥수수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밥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1996년 여름 청진거리에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기차역 계단에 쓰러져 있는 남자였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한 달 후에는 익숙해졌습니다.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집에 남은 식량은 바닥났습니다. 옥수수도 쌀도 밀가루도 없었습니다. 저는 산으로 올라가 풀뿌리를 캤습니다. 도토리, 소나무 껍질, 이름 모를 풀들. 인민반 여자들이 모두 산으로 올라갔죠. 서로 눈치를 보며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았습니다. 이 풀은 삶아 먹으면 배탈이 안 나요. 누군가 귀띔해주면 우리는 그 풀을 뜯었습니다. 집에 가져와 삶아서 미영이에게 먹였죠. 아이는 먹다가 토했습니다. 쓰고 떨궈서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미영아, 먹어야 해. 안 먹으면 죽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8살 아이에게 풀을 먹이면서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하지만 돌아올 때는 언제나 빈손이었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상점은 텅 비었고 시장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으니까요. 1997년 초봄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굶어서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관을 만들 나무도 묻을 힘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옆 동네에서는 한 가족이 통째로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동무들, 이것은 시련이요. 우리 장군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요. 당 간부들은 여전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체제는 우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거리에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꽃제비라고 불렸죠. 부모를 잃거나 집을 떠나온 아이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구걸하는 아이들. 미영이 또래부터 대여섯 살까지. 그들은 밤이 되면 기차역이나 다리 밑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이들은 왜 저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단지 아직 집이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집을 뒤졌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을 찾았죠. 남편의 낡은 양복, 제 결혼 이불, 명절 때 쓰던 녹그릇. 하나씩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헐값이었지만 그 돈으로 옥수수 한 대를 샀습니다. 하지만 물건도 곧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팔 것이 없었죠. 그때 이웃집 언니가 귀띔을 해줬습니다. 순이야,
밥을 해서 파는 게 어때? 장마당에 나가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 밥 한 그릇에 10원만 받아도 벌이가 되지. 밥을 팔다니. 북한에서 개인이 장사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적발되면 노동단련 대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에 남은 것은 낡은 알루미늄 솥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솥을 꺼내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밥을 지어 팔면 적어도 내일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밥을 팔아볼게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요. 단속반한테 걸리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1997년 가을, 저는 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범죄였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첫 장사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쌀 반 되를 씻었습니다. 그 쌀은 이웃 언니가 브로커한테 산 것이었는데 제가 가진 돈 전부를 주고 샀죠. 솥에 밥을 짓고 낡은 보자기로 덮어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청진 수남 장마당.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저처럼 먹을 것을 파는 사람들. 모두 생존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밥솥을 내려놓고 플라스틱 그릇 3개를 꺼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간판도 상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하는 아줌마였죠. 밥 있소? 따끈한 밥.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자존심보다 컸습니다. 첫 손님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뼈만 남은 몸에 남루한 옷차림. 그는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지폐 15원을 꺼냈습니다. 밥 한 그릇 주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으니까요. 밥을 떠서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소금물만 조금 뿌렸죠. 그는 숟가락도 없이 손으로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삼킬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동무. 그가 빈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날 솥에 있던 밥을 5그릇 팔았습니다. 75원을 벌었죠. 그 돈으로 다시 쌀을 사고 다음 날 아침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점점 단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허가증 있어? 보안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단속반이었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굶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 명이 솥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법 장사네. 노동단련대 갈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나이든 보안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동무, 우리도 배가 고프오. 알겠지?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번 돈의 절반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30원. 그들은 돈을 받고 가버렸습니다. 매달 15일에 오겠소. 준비하시오. 정기적으로 뇌물을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요령이 생겼습니다. 단속반이 오는 시간을 피하고 보안원들과 협상하고 위험할 때는 솥을 숨기는 법. 장마당 여자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순이 동무, 오늘 오후에 당 간부들 순찰 나온대. 조심해. 누군가 귀띔하면
우리는 재빨리 물건을 치웠습니다. 생존의 연대였죠. 2달째 저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장만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방고 정식 자리를 잡았죠. 손님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단골들이 늘었습니다. 아줌니, 오늘도 밥 있소? 네,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밤 모은 돈을 세며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6개월째 제 밥집에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순이 매대. 정식 간판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사했고 하루에 10그릇에서 20그릇을 팔았습니다. 미영이도 방과 후에 와서 도왔습니다. 그릇을 닦고 물을 길어오고 손님을 맞았죠. 10살 아이가 어른처럼 일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얼마 벌었어요? 200원이야. 우리 미영이 덕분이야.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밥집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자유가 없다는 것을요. 2005년 봄 미영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4살이었죠. 입학식 날 학교에서 돌아온 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또 돈 내래요. 교복비, 책값, 그리고 당 충성 자금. 한 달에 100원씩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밥집에서 벌지만 뇌물과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앞으로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딸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협동농장에 배치되거나 운이 좋으면 상점 점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분이 좋지 않은 우리 집안에서는 대학도 꿈꿀 수 없었죠. 여보, 이 아이를 이렇게 살게 할 순 없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같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장마당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옆 골목에서 밥집을 하던 김씨 가족이 탈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까지 저와 함께 장사하던 사람이었죠. 중국으로 넘어갔대. 브로커한테 사람당 100만 원 주고 다른 장사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1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더 많이 지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더 오래 버텼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탈북. 그 위험한 선택을요. 2007년 가을 드디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던 중년 남자였는데 사람들 사이에 그 일을 주선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저 국경 너머로 가고 싶은데요. 그는 날카롭게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인당 100만 원. 가족이면 250만 원. 선불이요. 실패하면 돈 안 돌려줘요.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이것은 장사였고 그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나요? 돈 모이면 연락하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시오. 국경 경비가 점점 심해지고 있소.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이를 재운 후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요. 중국으로.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순이,
그건 너무 위험해. 잡히면 우리 모두 알아요.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 남아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미영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적어도 남쪽으로 가면 우리 딸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꿈도 꿀 수 있어요. 한참의 침묵 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미영이 안전이 최우선이요. 그렇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밥집 영업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장마당에 나갔죠. 남편도 중국 물건을 몰래 사다 파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수입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돈을 집 마룻바닥 밑에 숨겨뒀습니다. 2009년 여름 드디어 목표액이 모였습니다. 250만 원. 지폐 다발을 세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 우리 가족의 생명값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줬소. 다음 달 추석 연휴 때 출발이요. 명절이라 경비가 느슨해질 거요. 2010년 10월 5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미영이에게는 출발 일주일 전에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여행 갈 거야. 아주 먼 곳으로. 어디요, 엄마? 자유가 있는 곳으로. 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요. 2010년 10월 4일 밤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돌아봤습니다. 18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낡고 좁았지만 우리의 보금자리였죠.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 한 벌씩, 그리고 미영이 아기 때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밤 11시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10km 떨어진 야산 밑이었죠. 어둠 속에서 브로커와 다른 가족 두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 10명, 모두 같은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없이 따라오시오. 소리내면 모두 죽소. 브로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길을 2시간 걸었습니다.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미영이가 넘어졌습니다. 남편이 얼른 일으켜 세웠죠. 울음소리를 내려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쉿,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새벽 1시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100m도 안 돼 보였죠. 하지만 그 100m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저기 초소 보이지? 경비병이 30분마다 순찰 돈다. 다음 순찰까지 20분 남았어. 그 안에 건너야 해.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500m 떨어진 곳에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 소리 내지 말고 뛰지도 마. 천천히 걸어. 알았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무서워도 참아야 해.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자, 가자.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10명이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돌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10월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미영이를 남편이 업었습니다.
물살이 세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발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30m쯤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초소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을 헤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귀를 찢는 소리였죠. 엄마, 미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딸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냥 뛰어. 멈추지 마. 총알이 물 위로 날아왔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은 건지 넘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50m, 40m, 30m. 중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강 건너편 땅이 발에 닿았습니다. 진흙투성이 땅, 중국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10명 중 8명이 건넜습니다. 2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멈춰 선 사람들이 손전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저 사람들, 보지 마. 앞만 봐. 남편이 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분을 더 뛰었을까요? 중국 마을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열었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미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엉켜 안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우리는 트럭 짐칸에 실렸습니다. 다른 탈북자 5명과 함께요. 캄캄한 짐칸 안에서 몇 시간을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몸은 얼어붙었지만 아무도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중국 동북부의 한 농촌이었습니다. 조선족 농가의 헛간. 거기가 우리가 3달 동안 숨어 지낼 곳이었습니다. 공안이 순찰 돌아.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소리도 내지 말고. 걸리면 북송이야. 집주인 조선족 아저씨가 경고했습니다. 북송. 그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요. 헛간은 추웠습니다. 창문도 없고 난방도 없었습니다. 담요 2장이 전부였죠. 우리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잤습니다. 그래야 얼어 죽지 않았으니까요. 낮에는 숨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안일까? 신고를 받고 온 걸까? 미영이는 기침 소리도 참았습니다. 14살 아이가 그렇게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2번 나왔습니다. 식은 밥과 김치. 고마웠지만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10만 원씩. 우리가 가진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 1인당 50만 원씩. 뭐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남편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싫으면 여기서 평생 살든지 아니면 공안에 신고하든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손아귀에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인근 공장에서 불법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지만 중국인 노동자의 절반 임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신분이 없었으니까요. 석 달 후 드디어 한국행 준비가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라오스를 경유해서 태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그곳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라오스로 가. 거기서 브로커가 또 기다려. 가짜 여권이 주어졌습니다.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죠. 2010년 2월 선양공항. 제 손은 떨렸습니다. 가짜 여권을 들고 출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요. 여행 목적이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배운 대로 대답했습니다. 관광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사관이 또 저를 봤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분, 통과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남편과 미영이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불과 넉 달 전까지 저는 북한 장마당에서 밥을 팔던 아줌마였습니다. 지금은 하늘을 날고 있었죠.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더운 나라였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틀간의 여정이었습니다. 태국 국경, 메콩강을 배로 건넜습니다. 불법 입국이었지만 브로커가 국경 경비대에게 돈을 주고 해결했습니다. 태국 땅을 밟는 순간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북송되지 않았으니까요. 방콕의 한 여관에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 태극기,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넉 달간의 공포, 불안,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리고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에요. 2010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항 로비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것을요.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였죠. 2달간의 조사 후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주말에 어디를 갈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미영이는 하나원 학교에 다니며 남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했습니다. 배운 것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빨리 적응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김일성 초상화가 없어요. 신기해요. 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투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죠. 온수도 나오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정착 지원금으로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 식탁, 냉장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언제든 먹을 것이 있다는 게요.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고 남한 사회는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취직했지만 월급이 적었죠. 고민 끝에 저는 다시 밥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은평구 골목에 작은 식당 자리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정착 지원금을 털어 넣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인의 북한 가정식.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제육볶음. 북한에서 먹던 음식들이었죠. 개업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부터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밥이 옛날 맛이 나네요. 정겹고 좋아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은 개업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식당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만석이 될 때도 있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자유입니다. 단속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물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세금을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자인 거죠. 미영이는 이제 25살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닙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삶입니다. 딸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죠.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이웃들을요. 장마당에서 함께 장사하던 언니들, 밥을 사 먹던 단골들, 그리고 꽃제비였던 아이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며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기를요. 여러분, 오늘 드신 밥 한 그릇 소중히 여기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그 한 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지으며 자유를 살아갑니다.